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우선 제일 먼저 연방수사국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을 압수수색했는가, 그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진술서가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그 융자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정치인들의 공방도 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탕감하고 또 페이먼트 해야지 되는 시기 중단한 것을 연장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돈으로는 연관되지 않지만 나는 어떤 쪽으로 이 문제를 판단을 해야지 될까, 오늘 이제 그런 것들 조금 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경제 인플레이션 중요하고 또 뭐 민주당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 변화도 있지만, 이번에 예비선거를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도해 드리면서 너무 내용들이 많으니까 정말 중요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같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는 새로운 자동차는 전부 전기 자동차로 의무화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들의 생활, 여러분과 제가 2035년도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정리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제가 방송할 때는 쓰레기차가 들어왔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방송을 할 때는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소리가 전부 여러분들께도 그대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다지 많이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마이크 보이시죠? 여기 작은 마이크. 그 마이크의 성능이 참 좋은 거구나. 내가 말하는 소리는 잘 빨아들여 주고 주변 소리는 빨아들여지지 않는, 그것도 저는 지금 고장난 마이크를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고장나진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이 작은, 이 아주 얇은 이 마이크에 뭔가 스폰지를 또 씌우잖아요. 스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그래서 새로 사기는 했어요. 아마존에서 샀는데도 뭔가 너무 크고 잘 어울리지 않고 해서, 스폰지 빼고 방송하면 어때? 하고 지금 이렇게 스폰지를 빼고 방송하는데, 이 작은 마이크가 잡을 소리 잡고 버릴 소리 버리는, 제가 어떤 설정한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이크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면서 현대 기술이 대단하다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진술서 수정본 공개, affidavit, 진술서를 수정했다고 하지만 보통 수정이라고 하면 뭐를 고친 거고, 이 경우는 가린 겁니다. 가린 것, 한국말로 표현을 이 수정이라고 해서 그렇지 수정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그 가린 것이죠. 해봤더니 결국은 결론은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으로 많은 서류를, 기밀 서류가, 초특급 서류가 포함된 것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형사 기소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잖아요. 우선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떤 매체는 32페이지, 어떤 매체는 38페이지라고 하니까 저로서는 그 내용을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뒷부분에 가면은 거의 모든 페이지가 완전히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거나 살짝살짝 뭔가 제목 정도만 나와 있다던가 하는 정도였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판사가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쓴 것, 이 설명서는 증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증인도 포함됐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도 포함됩니다. 연방법무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증언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공개에 반대했지만, 판사는 국민적인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해야지 된다 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한 것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에서 정부가 다시 수거를 해간 것이 박스가 36개 박스라고 할 때 15개 박스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8월 8일에 연방수사국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것은 아직 아니고,
15개 박스, 이것은 국립기록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지 않아서 달라고 해서 올해 1년이 넘어 만에 회수해간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14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기밀이고 1급 비밀이고 특급 비밀이고 184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67건이 기밀, confidential, 그리고 92건이 비밀, secret, 그리고 25건은 완전 top secret으로 분리가 됐고 나머지는 뭐 거기에 뭐 신문 조각도 있고 잡지 조각도 있고 뭐 개인 편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답니다. 이 15개 박스 때문에 추가로 긴급 수색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는 이제는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매체인 데일리 비스트 같은 경우가 1, 2, 3 이유를 들어서 진술서에 공개된 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등등 국방에 관련된 그 정보를 무단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갖고 있었다. 돌려준다고 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다. 세 번째는 그래도 또 갖고 있었다. 그것도 그 안에서 마알라고 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옮겨가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도 하고 그러나 기소해야지 된다고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법 위에 누구라도 법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들어볼까요? 진술서 이거 너무너무 정말 뭐 다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공개를 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공개 안 한 게, 다 가린 게 다 공개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아니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잘하는데 그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연방수사국이 우리 집을 급습했다. 이런 내용들 아무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화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얼마나 공화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려진 진술서, 왜 압수수색을 하게 됐는가 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포함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그것은 이제 범죄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증거, 형사기소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이 들어있는 증거, 그런 진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는 처음에 수색했을 때는 난리가 났는데 그 뒤로 잠잠하더니 지금까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야 이걸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호할 만큼이 아니구나. 그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파악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선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중간 입장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에 지지율이 한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벌써 좀 사람들이 피로해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연방법무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공화당 사이에서도 커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침묵의 스토리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아직도 왜 갖고 있었지?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파이법 위반, 사법방해 뭐 이런 혐의잖아요. 정말 누구에겐가 건네려고 그랬는가? 팔려고 그랬는가? 기념물로 그냥 단순히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가? 궁금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런데 항상 트럼프 월드는 리킹, 새어나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왜 그렇게 가져갔는지도 언젠가 어디서 무엇인가가 새 나와서 정확한 기구에서 그걸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해서 대강이라도 알 수 있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방정보, 예민한 탑 정보를 불법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면 기소 이유는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증거가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애피데이빗, 진술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을 왜 수색했는가, 압수
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한 그 진술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일부 공개된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돈 많이 모이고 이런 좋은 점들도 있지만 주변에서 계속 조지아주 사건, 의사당 폭동 사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여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규방송 시간에 그 한 가지를 제가 덜 전해드려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서 그 정도로 강하게 정말 변호사 출신답지 않게 보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그 2008년도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대선에 나가보려고 하다가 어이없이 본인으로서는 어이상실 지경으로 참패를 당해서 명함도 내보내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스물스물 내려오고 나서 그 뉴욕에 머물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쪽 끝에 남쪽으로 플로리다주에 가서 작은 그 벙갈로에서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살았는데, 제가 세 번째 부인이라고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사는데 그 당시에 지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마알라고 건너편에 벙갈로였는데 거기서 지하 통로로 마알라고까지 쭉 연결이 됐답니다. 이건 뭐 불법으로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같이 여러 가지 뉴욕에서 지냈던 인연도 있고 등등 세 번 결혼 그런 개인적인 것도 비슷하고 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하 통로로 다닌다는 것을 뭐 비밀을 터놓지도 않고, 그걸 터놓겠습니까? 그 비밀 통로로 다녔다는 걸, 그건 안 그랬겠죠. 그런 인연으로 그때 위안을 받았기 때문에 루디 줄리아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비호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세 번째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세 번째 부인이 이제 곧 나올 새 책에서 이 같은 그 마알라고의 비밀 통로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책 저자에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왜 말했겠습니까? 세 번째 부인과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말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인 얘기가 나왔다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학자금 대출을 조금 정리하고 갈까요? 미국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한국 분들은 대학 졸업률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 사람들 42%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대학교 공부할 때 너무너무 미국도 어처구니 없이 등록금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됐는데, 그 빚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선물을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젊은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그 학자금, 융자금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 11월 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투표에 나와서 투표해 주세요 하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때를 타서 그렇게 해줘서 이제 최대 $10,000까지, 가난한 가정에서 연소득이 보통 $30,000 미만인 가정의 학생이었다면 학교에 들어갈 때,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면 페이 그랜트라는 돈을 받잖아요. 그 페이 그랜트를 지원을 받은 학생, 그 학자금 융자자는 $20,000까지 탕감을 해주고, 아무튼 그리고 나머지 이 페이먼트는 2020년 3월부터 일단 중지했습니다. 팬데믹 때. 부터요. 그래서 그걸 5번이나 연장했는데 올해 12월까지 또 연장, 내년 1월부터는 갚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 여러분들 한 800만 명 정도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이 4,3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융자금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한 2천만 명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법대, 의대 수십만 달러 이렇게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아직 그 4,300만 명이나 되니까 그 사람들의 재정 상태를 봐야지 되니까, 아주 부자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이 12만 5천 달러를 받을 때 그 가정에서 25만 달러를 받으면 그 이상은 안 해주고 그 정도 수입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을 해주는데, 교육부가 그 수입의 모든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고 하는 800만 명은 자동으로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그 신청하는 것 접수 뭐 웹사이트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비용은 한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기후변화를 막고 하는 또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삭감법에서 기후변화를 막으면서도 또 연방 적자도 10년 동안 3천억 달러를 줄인다는 목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법인세 같은 것에서 걷어서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연방 적자 줄이기 목표가 3천억 달러다 하는데 이 지금 학자금 탕감 이게 더 큰 거죠. 4천억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반대 주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면 돈이 시중에 또 풀면 또 물가 또 오르잖아. 사람들이 돈을 쓸 능력이 있어서 물건을 더 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대출금 이미 갚은 사람은 어떻게? 나도 힘들었는데 갚았다는 것 아니냐.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더 불공평하지. 그러면서도 세금 내는데 그 세금으로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를 그렇게 해준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일부라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임금 더 많이 받는 거는 평균 11%. 완전히 대학을 졸업한 사람 65%더 많이 받습니다. 졸업하지 않은 사람보다. 전문 학위가 있는 사람, 박사 학위까지 가면 138%더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빌 클린턴 때에 재무장관 지냈고 오바마 때에 경제자문을 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이 그 돈 대학 이미 나온 사람한테 주지 말고 대학을 갈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아주 그 보수적인 조직이요. 어메리칸 액션 네트워크라는 데서도 이런 면에 딱 포커스를 둬서 뭐 웨이트레스 하시는 분들, 정비사, 조경사 뭐 이런 분들이 근로 계층이라고 할까요? 블루칼라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공정하다 하는 그런 지금 앞으로 열흘 동안 텔레비전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정함이 뭐지?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빚을 진 거잖아. 그때 빚 갚는다고 사인하고 줬으면 본인이 갚아야지 왜 이걸 정부가 갚아주느냐. 그렇지만 또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는요. 학자금 그 빚,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교에 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하는 푸른 꿈을 안고 학자금을 융자했는데 너무나 부당하게 학자금이 비싸고 하니까 그게 또 대학 졸업한다고 다 돈 많이 쑥쑥 버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빚만 많고 그게 그거야. 이렇다면은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줘야지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일단 빚이 없게, 빚은 자꾸 늘어나니까요. 이자만 갚고 한다면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그 사람들을 일단 탕감을 해주고 저축을 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드머니, 다운페이를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학위를 갖고 있는 이 그 배출러, 대학 졸업자들이라고 해서 돈을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있는 걸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까지는 버는 돈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이제 페이먼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5%만 하겠다 해서 뭐 3만 달러 정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뭐 30 몇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난한 집의 아이들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채만 생기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충분히 탕감해 줄 만하다. 25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것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데 펠그랜트 이렇게 이런 곳으로 그 혜택을 받았는데 못 갚는 그런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이 결국 부잣집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조차도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그 라파엘 워너 특별의원으로 돼서 11월 달에 이제 선거를 6년 임기를 두고 치르는 이 민주당 상원 의원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시무했었던 목사에서 교회에서 시무하셨던 그 목사요. 이제 상원 의원이 됐는데 더 많이 해야지 된다. 민주당이 보통 5만 달러까지 하라고 했고 다 해라.
빚을 다 탕감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공화당색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주당 그 정치인들, 이번에 또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라고 공화당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반응이 지금 아주 강렬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막 이걸 비난하잖아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조지아주에.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코비드-19 이후에 PPP라는 그 페이첵 프로텍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본인의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완전히 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0,000, $20,000 탕감해 준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명단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제일 적게 받았어요. 그렇게 불만하는 의원 가운데서는 $183,504. 그 밖에 뭐 펜실베니아주의 마이크 켈리 의원은 얼마 받았던가요? $987,000. 그리고 또 오클라호마에 역시 다 공화당입니다. 의원 뭐 $1,400,000, 또 다른 의원 $1,000,000 이렇게 다 받았어요. 맷 게이츠 플로리다주에 지금 어린이를 뭐 성관계를 매매했는가 이 조사를 받고 있는 뭐 $482,000. 이건 조금 다른 경우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PPP 그랬더니 또 이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막 얘기 못해요. 어쨌든 본인들도 정부들의 지원을 $1,000,000 이상 받았는데 $10,000, $20,000 학자금 탕자금 받는 것 같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PPP라는 것은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갚지 않기로 하고 설계된 거다. 대신에 그 직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팬데믹이라 해고하고 그러지 말고 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학자금 융자는 다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중요한 건 남아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빚을 탕감해 줄 권한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려면은 또 고소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고소하는 사람이 직접 이 행정명령으로 내가 어떠한 피해를 봤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아주 애매하고 이게 11월 정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양당이 전부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할 때 그 빚을 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빚이라는 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할 때 그 말할 때 아마 투표소 가기 바랬을 겁니다. 공화당은 반대로 이것을 공격하면서 무책임하게 돈 쓰네? 그게 바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잖아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사회주의다. 돈을 거저 나눠준다. 노동계급이 대학교 나와서 아니 엘리트로 사는 그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지 돼?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죠. 11월 달 선거에서 봐야지 되는 이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44%, 또 모닝 컨설트하고 폴리티코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했어요. 43%인가요? 제일 높습니다. 이제 40%를 넘어선 겁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 나왔고 반도체 칩 앤 과학 법안, 총기 규제 법안, 또 뭐 있습니까? 군인들 뭔가 그 독성 물질을 다룰 때 그때 아팠던 사람들을 더 많이 케어해 주는 것, 많은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낙태죠. 낙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 공화당의 점점 강해지는 낙태 금지. 이제 낙태 실수를 하는 의사들을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그게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수당인 그 민주당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비선거에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게 뉴욕주의 19지구 특별선거에서 한 사람이 부지사로 갔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서 일단 남은 자리를 채우는 건데 남은 자리를 채우고 또 본선거는 하죠. 채우는데 거기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붙었는데 본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세계 지역이 아주 강한 곳인데 거기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낙태를 내세운, 인플레이션, 경제를 내세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그게 중요하고요. 등록된 유권자의 56%가 11월 선거할 때 낙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좀 숨통이 많이 트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요. 한 그 뉴욕의 지역구에서 30년 이상씩을 하원 의원을 한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선거구 재조정으로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렇게 해서 현 의원에게 붙게 되니까, 민주당 의원과 붙게 되니까 미셸 스틸이 이거 어려운 싸움이 되겠다 해서 지역구를 바꿨잖아요. 하원이 상원보다 여러 가지가 조금 느슨하기 때문에 하원은 꼭 그 지역에 지금 뭐 당장 뭐 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않아도 되고, 다만 이제 그 당선이 되면은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죠. 당선이 되면은. 그래서 미셸 스틸 의원도 이렇게 그 본인의 지역구를 바꿨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같이 붙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리 네들러, 캐롤린 말로니. 결국은 제리 네들러가 이겼는데, 처음에는 아주 같은 민주당으로 이슈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경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뭐 친구였고 정치적인 동맹이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딱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 좀 젊은 말로니가 70대 중반에 이 네들러를 너무 올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네들러는 정책 문제가 거의 같으니까는요. 다만 말로니가 이라크 전쟁 찬성에 투표했었다, 과거에. 이 점을 유권자들에게 상기를 시켜줘서 결국은 말로니가 1992년부터 가지고 온 하원 의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에게 빼앗긴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게 뉴욕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큰 손실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진 말로니 의원이. 이긴 네들러는 남자고. 감독개혁위원회라는 아주 중요한 소위원회의 소속, 특히 그 의장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십 년 만에 가장 전면적으로 총기 개혁을 통과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 여성이니까 낙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제든지 백악관에 전화해서 대통령과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의원이 같은 민주당 의원에게 지역구 재조정으로, 선거구 재조정으로 자리를 뺏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래의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롭게 자동차를 사신다면 2035년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중간중간 2026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2026년 모델은 35%가 전기자동차, 작은 픽업, 트럭, SUV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2030년에는 68%가 새로운 자동차, 전기자동차 모델, 그리고 2035년도에는 100% 전기자동차 모델만 캘리포니아주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 남은 건가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2026년부터 35년 하면은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전 그 정도도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캘리포니아가 사람이 제일 많고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그 가운데서 10% 캘리포니아 주에 있고, 그리고 다른 주 국가별로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난해에 200만 대 자동차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팔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새 차가 많겠습니까? 중고차가 많겠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주에서의 파워를 넘어서 미전국으로 세계의 시장을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2035년도 100%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이 단단해? 이런 것을 걱정을 하죠. 배터리 만드는 문제 등등. 지난해는 새 자동차의 12%가 전기자동차였습니다. 올해
1월, 2월, 3월에는 3개월 동안 새 자동차의 16%가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문제죠. 보통 평균 뭐 한 6만 6천 달러 정도가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것을 통과시켜서 주 대기 자원국에서 이것을 이제 투표를 해서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 2년 전부터 해라 하고 행정명령해서 다 연구 끝나고 한 것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정부에서도 보조를 할 것이고 연방정부에서도 보조를 할 것이고, 그러면 평균 6만 6천 달러라고 하면 연방정부에서 10,000달러, 주정부에서 10,000달러 한다 하더라도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기자동차는 개솔린 요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집에 충전 시설이 있고 하면은, 그러면 집에 충전 시설이 없으면 충전 시설도 문제인 겁니다. 자동차는 충분한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 8만 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 2025년까지의 그 목표가 25만 개거든요. 훨씬 못 미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앞으로 6년 동안 뭐 차량 인센티브, 뭐 충전하는 그런 기관 시설도 늘리고 공공지원에 100억 달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방법 혜택 받고 주정부법 혜택 받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괜히 선도하겠습니까?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업에 있어서도 희망적이기는 하죠. 그게 이제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정도로 줄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교통, 이런 가솔린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오염이 지구온난화 배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도의 가장 큰 양이고, 그게 이제 자동차니까 그러는 거고요. 해서 또 그러한 아주 거친 공기로 인한 사망, 또 치료에 들어가는 그 비용, 뭐 이런 것, 생명도 구할 수 있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나는 2035년까지 지금 자동차를 샀는데 2022년인데 이거 계속 탈 건데 타는 주행량도 별로 많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자동차를 3년을 타시고 나서 가끔 조카가 장거리도 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천 마일 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지금 자동차를 사서 나는 계속 탈 건데 그러면 어떻게 2035년 새 차에만 적용이 되고, 그때도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아니라 2000 뭐 몇 년도에 자동차를 사고 뭐 내년 후년에도 그러셨다 할지라도 마일리지가 적고 킵하고 싶으시면 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께서도 그때가 되면은 놓게 되실 겁니다. 일반 가솔린 자동차를요. 경제를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여러 가지 경제는 렌트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 많이 식고, 그리고 무슨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조금 잦아드는 것 같고 소비자의 소비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매년 이제 연례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이자율 안 올릴 것이다가 아니라 올릴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당장 좀 인플레이션이 주춤한다고? 소비가 조금 주춤한다고? 아니, 그렇다고 이자율을 줄이는 것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이 정도면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니까 투자를 덜 할 것이고, 투자를 덜 하니까 사람들이 덜 벌고, 덜 벌면 또 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을 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뭐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갔으니까 3% 이상 내려간 거고요. S&P 500도 3.4%, 나스닥은 3.9% 가장 많이 내려갔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바로 제일 영향을 받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 꿔서 큰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 아직은 물건을 당장 만들어내지도 않는데 미래에 어떠한 것에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건 안 합니다.
나스닥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1600만 명이 장기 코비드 때문에 겪고 있고 그 가운데 400만 명은 일을 못 한답니다.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미국은 민간 분야의 25%는 뭐 페이드 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은 해고도 당하죠. 나 그 코비드 후유증으로 회사 못 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손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모더나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고소했습니다. 두 회사 전부 백신을 만드는 회사인데, 모더나가 이제 매사추세츠와 독일에서 동시에 고소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파이저는 단독 개발이 아니라 바이오엔텍 독일 회사와 터키계 이민자 부부가 만든 그 회사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매사추세츠와 독일에서 동시에 고소를 했는데, RNA 방식이잖아요. 모더나의 RNA 방식의 기술을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복사를 했다, 카피를 했다. 이거 우리 거 가져간 것이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것을 연구를 해서 2015년과 2016년도에 특허를 냈다.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국가에서는 고소하지 않고요. 그리고 원래 2022년 3월까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요구도 안 한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회복됐다가 다시 또 재차 양성 반응이 나와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제 이번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격리돼 있다가 백악관에 가려다가 델라웨어로 갔습니다. 집으로. 이번에는 집으로 갔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뉴스에서의 표현, 그런데 아라비아의 어떤 영화도 생각이 나고, 카멜이라는 낙타라는 단어를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그 표현은 그 낙타의 코가 텐트 아래 들어갔다. The camel's nose under the tent. 렌트가 아니라 텐트. 이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썼습니다. 왜 썼냐면, 지금 법무부에서 막 압수수색 하는 게 바로 낙타의 코가 텐트에 들어간 꼴이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소했잖아요. 법무부, FBI가 가져간 자료 나한테 도로 돌려주고, 그거 제3의 감독관, 어떤 그 스페셜 마스터가 없이는 FBI 단독으로는 리뷰조차 하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때에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이 법무부의 조사가 그냥 단순히 뭐 카멜이 텐트에 우선 코부터 집어넣고 보자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카멜이 이제 너무 추운 날, 뭐 더운 날도 많지만 추운 날도 많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주인한테, 텐트 속에 사막에 딱 텐트를 치고 있는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좀 따뜻하게 코만이라도 좀 들어가자. 텐트 속에 머리만이라도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머리가 들어가고 어깨가 들어가고 몸통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랍의 이 속담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그러다가 결국은 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팀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는 별로 내키지 않는 결과. 그래서 아랍 속담에 이 낙타가 코를 넣으면 나머지는 막지 못한다. 조금 들어가면 다 들어가. 결국은 그렇게 되겠다 하는, 조금씩 땅을 다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다. 그런데 이 트럼프 팀은 그 앞부분만 일단 낙타가 코라도 집어넣고 보자 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때 법무부의 그 수사는 as simply wanting the 카멜이 노즈를, 코를 텐트 속으로 먼저 일단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자 하는 식이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내일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내일은 그동안 제가 이 문제를 로컬로서만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더 이상은 로컬 뉴스가 아닌 것 같고 한국의 브랜드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도난이 뭐 몇 분 안에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화제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번역하던데요.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그 대통령은 기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한 거, 여기에 뭐 탁현민 씨도 나오고 김은희 지금 홍보 수석인가요? 뭐 이름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든 조금 바뀌었던데요. 이름 자체는 그런 것 또 뭐 이 상황에서도 한국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와 계약을 한 것. 여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호주 멜버른에서도 한국 전투기도 들어간 어떤 군사 훈련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도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아니 왜 오늘 지금 당장 방송할 것처럼 다 제목을 말씀드렸나요? 아무튼 내일은 이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